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한번 살아보나. 저희들에게 그런 소박한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는 너무나 멀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광주 다녀오셨죠? 어제 광주가 너무 뜨거웠어요. 오늘은 32도? 네. 서울 기온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 거야. 미치겠어, 어제 진짜. 오늘 진짜 예. 광주 거기 굉장히 뜨거웠고 아침 8시에 강기정 의원 인터뷰 하는데요. 정말 햇볕이 땡볕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땡볕에서 강기정 의원님 노래 니무리한 행진곡 노래 하시느라 너무 고생했고. 근데 그 아침에도 그렇게 볕이 예, 아침인데도 되게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볕이 네, 뜨거웠고요. 저 방송을 보니까 정말 보는 사람 봐도 좀 뜨겁겠다.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산발적인 현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그랬죠.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앉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그랬죠. 상황이 있어서 막 기자들이 우르르는데 근데 총리실 경호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들하고 그렇죠. 경호실 직원들하고 거의 몸싸움 비슷하게 막 그러니까. 하면서 취재 보도 경쟁했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늘 부상자가 속출하죠. 어제는 저도 좀 발이 밟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죠. 이제 그 행사가 네. 너무 일찍 끝났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좀 그 황교안 총리가 그 기념사 하고 있어서 끝난 다음에 무슨 행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서둘러서 행사 자체는 거의 한 30분 정도 아니요, 10분, 15분, 한 20분 그렇습니까? 정도 20분 걸렸다고 정도. 네. 기자들이 20분 정도라고 기록을 했는데 네. 황교안 총리 기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무리한 행진곡 합창이라고는 주장하지만 사실상 재창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 비표 없으면 물론 이제 정부 행사에는 그렇죠. 약간 기본적인 이제 안전을 위해서 예, 검사를 하는데 그런 거 그냥 진 검사하고 들어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아예 비표가 없으면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데 대해서 항의하는 시민들도 계셨고 날은 뜨겁지 항의는 있지. 하여튼 5.18 민주묘역을 오랜만에 막 그 다람쥐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매년 그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네. 특히 그 5.18 민주화운동 그 기념식 그런 자체가 되게 더 오히려 그 일부 너무 정부 협소적으로 정부가 그러니까요. 한다는 그리고 예. 뭐 정부 요인이 참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협소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화운동 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자체가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민주화 참여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요. 예.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예,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네. 막 항의하고 눈물 쏟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19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아마 학생운동하고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을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역사 때문에 소위 이제 386 세대라는 게 80년 광주부터 네, 87년 6월 항쟁까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한 세대의 문화 지금 보면 50대가 과거의 50대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다른다는 것을 제가 이번 총선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세대의 문화, 한 세대의 사회 성격을 바꿔버렸
네, 있는데 그렇죠.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국가 행사에 대통령은 3년 연속 안 와, 총리는 와서 노래도 안 불러, 시민들은 바깥에 그 땡볕에 기다리라고만 하고 뭐 들어가지 못하게 해. 모든 게 이게 보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네. 참 불편했어요. 그 광주 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가 이렇게 좀 축소하고 줄이고 좀 감추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미 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예.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 참여와 행사로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숨기고 축소하고 뭐 줄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 26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그분이 있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가 5월만 되면 또 말씀을 꼭 하셔. 이번에도 뭐 신동아랑 인터뷰 때 그러니까요. 길게 또 이상한 말씀하셨어.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무슨 발포 책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광주에 가서 날더러 뭘 하라고 뭐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기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맞습니다. 살인죄 적용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통상의 그 범죄자들 가운데 살인죄가 적용된 그 범죄자의 경우엔 평생 그 사실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엄청 당당해. 그러게요. 그리고 뭐 자기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한겨레 보도에 또 나왔어요. 그 사실이 네, 맞습니다. 본인이 회의에 참석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위정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 부장님은 망월동 묘역에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졸업하고 네. 저 재수할 때 학원 다닐 때 88년도에 학원 친구들이랑? 학원 친구들이랑 못 가고요. 네. 학원 선배랑 네. 삼수했던 형이 네. 집 광주였어요. 형 따라갔어? 네, 같이 그 형 집 따라갔다가 네. 그때 망월동 묘역을 처음 가봤죠.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정말 그때 구묘역이죠, 구묘역. 구묘역이죠. 예. 네, 정말 저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아는 것도 그랬고 참 그랬죠.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연례 행사로 5월이 되면 꼭 매번 망월동을 갔었죠. 가는데 네. 예. 그 광주 도심부터 진입이 안 되잖아요. 최루탄 그렇죠. 터지고 맞아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참 이게 그 36년이에요. 36년인데 여전히 가해자는 내 책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는 반쪽짜리 행사로 만들어 버리고 시민 다수가 이 행사를 기념조차 못하게 하고 노래도 똑바로 못 부르게 하는 이 현실 앞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분들이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점에서 좀 그 역사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장엄한 가운데 시작을 하지? 그 김종철 부장님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뭐 특이한 게 와 있어요. 저 뭐야? 말고, 네. 꽃주문닷컴 1544 6430. 그 제가 네. 꼭 저희 홈쇼핑 같지 않아요? 1544 6430. 여러분 꽃주문 어디로 하십니까? 꽃주문닷컴에서 드디어 꽃이 왔어요. 예. 근데 이쁘네요. 꽃보다 청춘이 아니라 오늘은 김종철보다 꽃이야. 그럼요. 저보다 이 꽃을 더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꽃이 되게 이쁘네요. 이거 네. 이렇게 뭐죠? 이게 플로리스트라고 하나요? 그분들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뭐 있는데 용어가 역시 갑자기 캐나다를 자주 갔다 오니까 발음이 좋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분들이 보통 되게 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꽃을 예. 어떤 꽃에 어떻게 그렇죠. 배치하고 네. 색깔과 다 맞는 그런 거 보면 전문가들이 손 달라요. 역시.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는 달라요. 이게 네. 모든 분야가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소도 그렇고요. 그럼요. 빨래도 그렇고요. 이 꽃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 다 다르죠. 음식도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렇죠. 요리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대접을 받는 또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장인 정신. 네. 한 땀 한 땀. 이런 꽃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겠네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꽃주문닷컴 사랑해 주시고요. 아시죠? 풍무양꽃이 잊지 마시고 일산점. 네. 맞아요. 그 많이 가주세요. 꼬바로 맛있습니다. 꼬바로 그 꼬바로 맛있죠. 원래는 예. 메인은 양갈비도 양갈비도 맛있고요. 맛있고. 예. 네.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 금토일 사흘 중에 하루는 우리
양고기로 먹어요. 네, 저희 팟짱을 서포팅 해주시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말도 안 나와. 예, 도와주시는 그런 민주 사장님들 매출 향상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네요. 그게 뜨죠. 텔레그램 그게 막 뜨더라고요. 아. 전화번호가 막 떠가지고 재밌는데 망명 축하한다고 인사라도 보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기업 구조조정 문제 전해드렸는데요. 현대중공업 3,000명 감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주변에 저희 그 애들 학교 엄마들 있잖아요. 각 회사마다 요새 난리더라고요.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해운조선 이쪽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업종으로 맞습니다. 회사가 지금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 심지어 언론사도 그런 언론이 있다면서요. 부장 포함 평기자들 대상으로 사직서 받은 언론사 있다고 들었어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언론뿐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선해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룬다고 하지만 조선 해운업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산업 전 업종에 걸쳐서 기업들이 지금 마른 수건 짜듯이 인력 구조조정 내지는 감축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언론사는 항상 불패라고 하지만 언론사들도 일부 뭐 경제신문 포함해서 통신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사의 매출 구조 형태가 기업들의 광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기업들 스스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광고 이쪽 그쪽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아마 언론사들도 아마 이런 일정 부분 타격을 입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정 뭐 경제지나 이쪽 그 통신사 좀 그 인력들이 좀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는 뭐 수십여 명 부장급 이상부터 평기자까지 적게는 뭐 수십 명부터 많게는 한 100여 명까지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력 조정이라는 것이 뭐 항상 그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보면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그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90%라고 해도 다 그렇죠. 있죠. 예. 그 인력의 어떤 그 맨파워나 아니면 그런 능력에 의해서 그 언론사의 컨텐츠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럼요. 언론사뿐만이 아니죠. 다른 어떤 기업들도 사람들이 어떤 가장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하자면 그 뭔가 그 전문성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간급 이상 그런 직원들, 종업원들까지도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향후에 기업을 지금 앞으로 한 5년, 10년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면 네. 정말 길게 내다보는 어떤 그런 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맞아요. 어떤 인간의 얼굴을 하는 구조조정 이런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뭐 경제 위기라고는 하는데 그 이른바 재벌 총수 일가는 네.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만 부자들은 걱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백화점 문턱도 못 밟지만 네.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분들은 백화점에서만 뭘 사잖아요. 정말 이런 양극화 문제 심각한데 저희가 조금 그 이 구조조정의 큰 벽 앞에 이걸 네. 좀 지혜롭게 넘는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다른 기업들 상황 어떤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그 삼성도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나요? 그러니까 삼성 구조조정은 이미 예전부터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가운데 지난번에 현대중공업 저희 삼천원 감원설 뭐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네.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뭐 정부가 사실상 대주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실 경영 포함해서 정부 포함 정부의 어떤 그런 부실 네.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거의 끝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책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현대중공업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자구안을 내놨고요. 지금 그 저번에 말씀드린 처럼 3,000명이 감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데 사실상 그 조선업계 1인데 전반적으로 그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이 전체 그룹 매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고 아이고. 나머지 이제 건설이나 이쪽이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을 그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네. 남들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외에 저희가 잠시 이렇게 놨던 삼성중공업의 문제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그래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당기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 지표 이게 3위 정도 되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인력도 한 11,300명 정도 한 12,300명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인력 수준이 다른 네. 어떤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 비하면 좀 약하긴 한데요. 근데 의외로 부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드러나면서 이게 과연 삼성중공업이 지금 그 조선업계 3위인데 네. 삼성중공업이 과연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시장의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안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삼성중공업도 구조조정안을 엊그제 그러니까 17일 날 오후에 이제 급작스럽게 냈다고 하는데요. 거긴 채권은행이 어디예요? 거기도 산업은행입니다.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에요. 거기 국책은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의 가장 큰 어떤 그 부채 내지는 그걸 갖고 있는 데가 산업은행이고요. 네. 나머지 시중은행도 몇 군데 갖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분 내지는 어떤 그 과정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에서 삼성중공업의 자국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이 회사 장부상으로 보면 네네. 크게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부채 비율도 한 250% 정도 수준이면 다른 어떤 대우조선해양이 7,000%거든요. 7,000%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경영을 해요? 분식이 이렇게 초등학생이 드러나면서 가도 이 정도는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비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비율에 비하면 삼성중공업은 한 250% 수준이면 양호한 편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지금 당장 그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현금 내지는 뭐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했던 그런 돈들 그걸 당장 이렇게 빼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돈도 한 1조 8천억 정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그 지금 현재 이 재무제표 상으로는 네. 삼성중공업이 다른 현대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런데 구조조정 계획안을 좀 내놔라. 네네. 그리고 어떤 그 향후의 어떤 자신의 어떤 자구 계획안을 좀 내놔라. 막 이런 것들을 요구받는 게 도대체 왜 뭐가 있을까? 뭔데 이렇게 뭐 제표상으로 양호하는데 왜 이걸 구조조정 계획안, 자구 계획안을 왜 내놓으라고 하나? 네. 근데 결국 내놨습니다. 그제.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의 부실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약간 뭐 보기 나름이 다른데요. 네.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대중공업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제 그렇지 않아도 뭐 저번에 네. 김기식 의원 어제 국회 잠깐 또 기자들 만난 자리에 저도 같이 얘기 좀 듣고 김기식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삼성중공업이 장부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크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자세히 뜯어보면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조선업이 이제 지금 뭐 그 굉장히 힘들다는 어떤 전망과 함께 또 반대로 이 위기를 넘기면 다시 또 어떤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는데 과연 삼성중공업은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봤더니 일단은 그 전문가분들이나 금융권이나 뭐 김기식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 일단 사업적인 어떤 삼성중공업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얘네들이 사업을 어디 투자하고 있나 이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은 거의 말 그대로 조선 부분에 완전히 몰빵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자기의 사업에 이런 집중이 거의 조선업. 현대중공업은 아까 조선이 한 30% 정도 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예. 삼성중공업은 거의 99%가 거의 다 조선 해양조선에 다 사업이 다 올인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막 이렇게 현대중공업 그룹처럼 뭐 선단식,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 이런 뭐 논쟁의 소진이 있습니다. 뭐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그대로 강화해서 그 한 부분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뭐 해양 조선해양 쪽에 90%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될 수 있지만 네네. 이게 그 사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또 어떤 그런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거나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선택했을 때 집중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떤 그런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포트폴리오가 불안할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되게 한순간에 훅 우리가 얘기하는 순식간에 갑자기 크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이 삼성중공업의 이 첫 번째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 일감이 없습니다. 일감. 네, 사업 그 새로운 어떤 선박 수주 내용이 없어요. 4월 달까지 단 한 척도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매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아니요. 지금 올해는 몇 대는 있을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새롭게 올해 들어서 기존에 만들던 거 말고 올해 새롭게 들어서 수주를 해서 그렇죠. 또 계약을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예 그렇죠. 건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그러니까 일감이 그러니까 조선은 계속 일감을 계속 받아오면서 그럼요. 그걸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일감이 있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해양 플랜트나 이런 지금 사업을 해서 지금 만들고는 있고 문제는 이것이 이 일감이 지금 1년 6개월 칩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갖고 있는 일감이.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일감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1년 6개월 후 2018년 지나면 사실상 새로운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그 일을 다 이제 접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일감이 없으면 뭐 새로운 사업을 계속 수주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분들을 그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매출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감, 지금 갖고 있는 일감도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 해양 플랜트 쪽, 네. 그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쪽은 좀 덜 갖고 있는데 이쪽은 거의 선박을 되게 많이 이렇게 제조하고 있고, 네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그림 같은 거, 시추선 그렇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해양 플랜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대요. 많이 지금 사업을 지금 일감들이. 근데 문제는 이 해양 플랜트라는 게 저도 이번에 이제 취재하면서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해양 플랜트 사업을 했는데 그 한 곳 해양 플랜트 사업 한 곳에서만 부실이 적자가 한 1조 원 가까이 난대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보는 거예요. 그만 계속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근데 돼요? 그거는 어차피 따왔고 실적으로 수주를 따왔고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수주 납기일이 늦춰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손실이 커진다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삼성중공업이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갖고 있는 게 무려 16개라고 해요. 그럼 16조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아까 대우조선 해양의 말을 빌면 16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도대체 부실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일어날 부실이 얼마일지는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일감도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일감도 손실이 뚜렷해. 네. 돈도 갖고 있는 것도 지금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너네들. 전망이 불가능한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은행이나 이쪽에서 자구 계획안을 좀 내놔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구 계획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감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해양 플랜트 산업들은 전부 뭐 거의 그 만들면 만들수록 부실이 심화되는 조직 할 수도 있고. 구조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와 있는 노동자들도 일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악인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 업종을 전환하든지 네. 분야를 바꾸든지 해서 새로운 산업 뭐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간판을 뭐 삼성중공업이랑 간판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무식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아니, 하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 박상현 그래요? 교수 같은 서울대 교수 같은 분은 아니 그렇게 경쟁력이 없고 미래 비전이 없는 회사를 왜 끌고 가느냐? 예. 그냥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고 안 되면 퇴출시키고 정부는 거기에 쓸데없는 돈 투자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노동자들 실업급여, 그다음에 재교육 그런데 그렇죠. 세금 들여입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네.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고 내놓은 게 자구 계획안을 내놓긴 했어요. 네. 지금 뭐 한 2조 원 정도 규모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제도의 그 삼성 호텔 네. 그거 한 1,500억에서 뭐 1,700억 정도 되는 거 팔고 그다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금 두산엔진 주식 한 500억 좀 팔고 한 2,200억 만들고 나머지 뭐 이제 앞으로 일감이 없어지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배 만드는 그 건조대 그 도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 참 계속 폐쇄를 하고 뭐 얼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2조 원 정도 자신들이 이렇게 좀 돈을 좀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은행권 이번에 2조 3천억 정도 좀 지원을 해주면 그 돈 모아가지고 네. 한 4조 한 4, 5천억 정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한 2, 3년 정도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 그리고 2, 3년 후에 넘기면 다시 조선 쪽에 어떤 시장의 사이클이 다시 회복됐을 때 충분히 회생 가능하다는 게 삼성중공업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은 정부가 내줘라. 그렇죠. 에? 반은 정부 국민들더러 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만기 연장도 있습니다. 자기네 지금 빚이 있거든요. 네, 빚이 많겠죠. 각 은행들이 빌린 빚, 그 빚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차츰 몇천억씩 돌아오는데 네. 일단 계속 좀 연장을 해달라는 거죠. 당장 못 갚으니까. 이자만 갚겠다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 예. 하여튼 최대한 만기에 돌아올 때 만기도 연장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정부에서 뭐 한 지원도 절반 해주고. 정도 지원도 좀 2조, 해주고 2조 3천억 정도. 2조 3천억 정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뭐 가진 거 우리 뭐 몇 개 이렇게 팔고 정리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래서 한 2, 3년 버티면 또 다시 조선의 사이클이 돌아오니까 그땐 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요 단기간만 좀 버틸 수 있게 도와줘라. 네. 그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정부는 아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누구 눈치를 봅니까? 정부나 예. 국민들의 눈치를 정부 국민의 스스로가 눈치를, 국민의 눈치 보는 예. 것 같아요. 그걸 눈치 볼 여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단호하게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쟁력이 없고 네. 문제가 있는 어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기업 아까 그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문제를 했을 때는 정부의 어떤 그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 과거에 한진해운이나 네. 현대상선이나 뭐 현대중공업 포함해가지고 이런 어떤 거대 그 대기업의 어떤 그런 그 부실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어쩔 네. 수 없는 어떤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게 그동안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예, 것이고 일정 부분 그건 정부나 금융권 채권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항상 우리나라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대기업들이 부실을 갖다 그대로 정부가 대충 메꿔주고 네. 오히려 그 기업의 부실을 털어주고 네. 기업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그 해당 재벌 총수한테 넘겨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형식의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죠. 그렇어요. 그런 네. 구조조정을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도 안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재벌 총수는 회사는 망해서 노동자들은 전부 길거리로 나앉았는데 정작 우리 회사 사장님은 잘 사네? 자기는 처음에 건재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짝 뭐 한다고 살짝 빠졌다가 한 2, 3년에 다시 복귀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것 같고 네. 문제는 그걸 집행하는 의지고 실천인데요. 네. 지금 분위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선거 끝나자마자 일종의 이제 그림을 바꾸는 화면을 바꾸는 차원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 뉴스가. 네. 뭐 이렇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논의 단계를 국민들이 이른바 기성 언론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연풀을 들어야 맞습니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산업은행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그 자구계획안 자체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진해운도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네. 나름대로 어떤 뭐 대주주수 책임지는 좀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삼성중공업 지금 이번에 자구계획안에 보면 대주주 쪽에 어떤 그 참여, 대주주의 어떤 책임, 대주주의 어떤 일정 부분 그 뭐 고통 분담 이런 네.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의 대주주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분이 한 삼성그룹 계열사가 한 20% 넘게 갖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 주주로서의 어떤 이번에 경영에 대한 이 경영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고통 분담은 대주주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산업은행 쪽에서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지금 삼성중공업이 돈이 없어서 지금 네. 전반적으로 자본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지금 앞으로 좀 쓸 돈이 없고 하다고 하면 대주주 너희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닌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맨날 대주-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재벌 체제 유지하다가 문제 그럼요. 생길 때는 정부한테 돈 좀 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2조 3천억이 삼성그룹 안에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내야죠. 삼성그룹이 지금 갖고 있는 사내위 모금이 지금 수백조잖아요. 삼성전자 포함. 수백조인데 왜 2조 3천억을 국민들더러 내라 그러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삼성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삼성중공업은 아니 잠깐만 삼성이 뭐라 그랬다고요? 공식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아 망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구안으로는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삼성 그 속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지원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그 회사가 뭐 자본을 쉽게 말하면 유상증자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갖다가 사들인 네, 네. 그거죠. 또 지분을 또 사들여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어떤 뭐라면 이제 주주들의 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주주들 입장에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 보면, 아니 왜 망해가는 회사에 우리가 돈을 넣어야 되냐? 삼성전자 주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땐 또 주주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소액 주주들이 그렇게 주주민주주의 하라고 할 때는 그렇죠. 뭐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삼성.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러면 기업 돈 쓰지 말고 사제를 털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벌 이재용 총수가 부회장. 그렇습니다. 그 집 아버지 계속 그 상태죠? 그 시점. 네.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책임론이 여기서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삼성 쪽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무슨 법적으로 네. 어떤 이사도 아니고 뭐 그 사내 이사도 아니고 법적으로 무슨 그룹 회장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뭐 어떻게 나설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 그 자체는 말은 돼요. 법률적으로야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업을 운영해온 그 집 가문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 경영 차원에서 그럼요. 그 문어발 경영 해오셨잖아 그동안. 네. 예? 필요할 때만 경영 승계할 때만 그런 걸 활용할 게 아니라 그렇죠. 해당 기업에 위기가 있을 때 사제 출연을 해서 그 부분을 충당을 해야지. 국민들은 지금 뭐 다 전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말 그 교통범칙금은 또 왜 이렇게 많어? 요즘에 많이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각 부처마다 아주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다 떼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 네. 부자들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사례도 있어요. 올해 예전에 저희가 한번 그 비언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이제 여러 가지 삼성 그 건설 부동산 쪽 침체 때문에 네. 갑자기 힘들어져 가지고 작년에 이익이 뭐 손실이 1조 얼마에서 1조 4천억 이상 엄청나게 적자가 나는 바람에 네네. 그 회사가 자본을 잠식당해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가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은 자기가 나섰죠. 이재용 부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렇게 자본심 상태가 되고 주식시장 퇴출될 위기까지 처해지니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자본이 없으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네. 신주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게 별로 값어치도 없고 앞으로 미래 비전이 없는데 왜 거기다가 주식을 사겠어요? 네. 안 사겠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사겠다고 했어요. 내가 거기 자본을 넣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신주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안 사서 네. 그 주식이 남으면 내가 그걸 다 사겠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식을 발행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사는 거야. 이재용 부회장 사기 전에? 네, 사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말 한마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갑자기 이제 자본을 다시 확충이 된 거죠. 지금 뭐 이런 태도로 볼 때 삼성중공업 주주들은 있던 주식도 팔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이재용 지금 부회장이 이런 태도로 나오면 그렇죠. 삼성중공업 주주들은 지금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자 이럴 거 아니에요. 삼성중공업 주식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뭐 거의 작년 대비 한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 세상에.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게 잘 될 거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 주식 다, 투자했던 사람들. 다 이제 뭐 하여튼 개미 투자자는 졸망이야? 다 어떡하면 좋게. 절망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 다 하여튼. 늦게 들어간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3천억을 자기가 네. 갖고 사겠다고 하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사재를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사버렸기 때문에 살 게 없잖아요. 네. 나중에 그래서 그 약속을 그래도 지킨다고 해가지고 자사주,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기 주식을 갖다가 네. 이재용 부장이 삽니다. 한 1,000억 원치 사요. 결국은 네. 3,000억치는 못 지켰지만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 전례도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네.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한다고 했는데 왜 삼성중공업 같은 그리고 당신네들 말대로 2, 3년 후에면 위기를 극복한다는 회사인데 왜 그럼 충분히 그럼 자기들이 하지? 그렇죠. 네. 사재 출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예. 거예요. 예. 근데 아직 삼성 쪽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게 없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거 같아요. 이게 보니까
중공업이 전반적으로 그 퇴행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중공업은 좀 버리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매각을 한다든가. 맞아요. 네. 털어버리고 가자 이런 거지. 저걸 지켜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싶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을 왜 국민들한테 떠넘기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 우리한테 내래 2조 3천억을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기업이 자기들이 잘못 경영해서 부실 경영해서 문제가 심각해졌으면 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지. 예? 남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당연합니다. 열받나? 그러니까 그런 대주주들 그 재벌 특히 오너 자신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 경영에 책임은 없다고 하죠. 물론 법적으로는 뭐 분명히 그렇죠. 그렇고 예, 얼마나 또 다 빠져나가게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법률가들이. 지금 있는 뭐 사장들 포함해가지고 경영진들도 다 이제 어차피 다 삼성그룹 인사 때 다 내려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작 그 어떤 경영의 어떤 그 부실 실패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오너 일가들은 쫙 빠지고 그 경영인들 뭐 속칭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그 막 그 CEO들 사이에서는 네. 내가 왜 저쪽으로 내려가야 돼? 막 이런 그리고 뭐 당신이 여기 내려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찍혔거나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당신의 그 둘 중에 하나죠. 찍힌 사람 내려보내거나 정말로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살리거나. 그래서 막 그 내려가는 사람들 마사에도 여러 말이 많은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이익이 엄청나게 났었어요. 옛날 조선 해운 막 한참 그러면 호황 잘 때, 나갈 때, 예, 호황 때는 그랬죠. 맞습니다. 막 예. 1년에 한 1, 2억원씩 막 수익 내고 몇 조씩 수익 내고 그래서 그 한때 제가 그 출입할 때도 중공업 그때 그 홍보실 그 임원은 중공업이 최대 그룹의 효자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잘 나가는 어떤 그리고 또 그 위상도 되게 좋았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막 피하고 안 가고 졸지에 죄인 취급당하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이용해 먹다가 그러니까 참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팽시키는 이런 문화. 좀 그러니까 정말 저급해요. 저는 아쉽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리. 팥장은 의리 때문에 우리 김제까지 막 가잖아요. 그렇죠. 강상구 듣고 있나?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막 같이 하다가 아니면 딱 잘라버리고 모른 척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전부 남한테 떠넘기게 하는 이런 방식 문제인데 예전에 삼성자동차도 왜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집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도 그때 삼성자동차 사실상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사실상 퇴출이 됐죠. 네. 매각됐죠. 결국 네. 삼성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매각을 하고 그때 이건희 회장이 자기 사재 출연했죠. 2조 4천억, 2조 8천억? 그때, 2조 8천억? 예, 삼성생명 주식 그때랑 포함해가지고. 비슷하네요. 금액이 2조 3천억. 이건 2조 8천억. 그러네. 예. 그때 그래서 삼성자동차 그 매각 부실, 그러니까 최종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이건희 회장이 그러면서 2조 8천억 그 사재를 출연했죠. 그러니까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몇 번. 그리고 네.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삼성중공업이 이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자신들이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렇게 그 연결되는 걸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네. 그건 부담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해야 되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재용이 2년 말씀을 해드리는 것처럼 네네. 삼성중공업 이 부실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향후에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정말로 국민들한테 이재용 의리 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정말 책임이 있구나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뭐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아마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네요. 이재용 리더십.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십만 강조하지 말고 리더십을 통해서 망해가는 기업, 어려움에 그렇죠. 처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것인지를 네.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그 회사에서 전부 나오게 됐을 때 네. 어떤 실업 대책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평생 중공업에 몸을 그렇죠. 담아왔던 분들이 지금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네. 분들에게 재교육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 그것은 비단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구조조정 문제 저희가 이제 매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른바 기성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현장 취재도 해볼 계획입니다. 울산 또 거제 또 창원 이런 등지를 돌면서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볼 예정인데요. 여하튼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뭐 길은 있겠죠. 그럼요. 하늘이 믿습니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이 국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